음악과 함께하는 스마트 소설 작가 바이섬 초대 가수 송영신 제목 보고 싶은 어머니. 나는 서울 영등포에서 고무신 공장을 운영하는 부잣집 일남 5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과 누나들로부터 귀여움과 호강을 독차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었다. 한참 꽃잠을 자고 있던 시간에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나는 귀찮다고 손사래를 치며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양쪽 뺨을 때리면서 깨우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 주위를 쳐다보니 아버지와 누나들은 짐을 꾸리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전쟁 났어. 북한군이 서울까지 쳐들어왔대. 피난가야니 빨리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내 옷을 주섬주섬 입혔다. 우리 가족은 고무신 공장에서 운영하던 3륜 트럭에 짐을 싣고 나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운전석 옆에 타고 누나들은 짐과 함께 화물칸 위에 올라 한강 다리를 지나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민간인들과 우마차, 자전거, 오토바이, 트럭, 승용차 등이 뒤엉켜 앞으로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다행히 우리는 3륜 트럭으로 피난길에 올라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피난을 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북한군의 남침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 대전역을 지나 한적한 길을 지날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오줌이 마렵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한다. 한적한 시골길에 3륜차를 세운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모두 차에서 내려 저쪽 소나무 숲에서 소변을 보고 와라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트럭에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누나들과 함께 소나무 숲속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트럭 부근에서 쾅 하는 요란한 폭발음이 들렸다. 우리는 모두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주변이 조용할 때쯤 고개를 들어 쾅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던 트럭이 산산조각나고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헐레벌떡 아버지가 있던 트럭 쪽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가보니 포탄이 트럭에 떨어져 트럭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화물칸에 실려있던 짐은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사지가 잘려 이리저리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다 못해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여 주변 산에 묻어주고 가지고 온 짐보따리는 화재로 소실되어 맨몸으로 걸어서 대전역에 도착. 어머니가 품속에 가지고 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하여 생활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서울 집에 올라왔다. 집은 복격과 방화로 소실되었고 남의 땅을 빌려 운영하던 신발 공장마저 폭격과 방화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폐허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폐허가 된 집마당에 움막집을 만들었고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영등포 시장에 나가 생선을 구입하여 머리에 이고 주택가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노점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누나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고
나는 혼자 음악집에서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내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던 때이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빈 털터리로 당장 목구멍에 불칠하기도 바빴다. 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얌전하게 현모양처로 살아오다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영등포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장사를 하다 보니 집에 들어오면 몸에서 심한 생선 냄새가 나 나는 코를 종이로 막고 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머니는 누나들을 안 가르쳐도 나는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라고 없는 돈을 꾸어서라도 오직 공부만 시켰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의 일류 대학에 들어갔고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어 박사학위 수여받던 날이었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수료식을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전보가 왔다. 전보 내용은 모친 사망, 귀국 요망이라는 전보였다. 나는 그 내용을 본 순간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귀국하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노트를 발견하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그 노트는 어머니가 매일 장사하고 수익과 지출을 기록한 매상 장부이고 장부 끝부분에는 하루하루 자신이 느낀 사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노트였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가면서 내 마음과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려 어머니의 매상 장부를 눈물로 적셔가고 있었다. 그 매상 장부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 오늘도 나는 점심을 물로 배를 채웠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 배가 등가죽에 닿아도 돈을 벌어야 한다. 내가 생선장사해서 아들 학비를 마련하고 생활하는데 아들은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거나 나를 피한다. 한편으로는 미흡기도 하고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남편이 죽고 고모신 공장이 폐허가 되어 밀린 임금 등 빚을 갚아가면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생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선 냄새가 난다고 찡그리는 아들을 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오직 자식들의 성공만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왔는데 남도 아닌 자식으로부터 냄새난다는 이유로 멸시받으니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 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또 이 장사가 다른 장사보다 마진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걸 점점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 몇 장을 넘겨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써 있었다. 하나님, 저는 말기 위암 환자입니다. 이제 치료도 할 수 없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유학비를 보내야 합니다. 박사학위만 받으면 전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려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영정사진을 붙잡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군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소리치며 보고 싶은 어머니 노래를 목 놓아 불러본다.